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2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확산세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어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수도권 4단계 연장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물론 추가 방역 강화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개막식은 내일이지만 어제부터 이 도쿄올림픽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가 열린 도쿄 스타디움은 썰렁한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오후 미국과 스웨덴의 여자 축구 경기가 진행됐지만 무관중으로 열린 탓에 관람객도 보이지 않고 또 인근 가게도 영업을 중단하는 등 올림픽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제 도쿄 신규 확진자 수 1,832명까지 치솟았고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선수 중 첫 기권자까지 나오는 등 대회를 앞두고 현지 방역 상황은 점점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연일 말썽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결책을 찾으라며 참모들을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통부 등 전문 역량을 갖춘 부처들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당장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질병청 서버는 현재 30만 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지만 중복 접속 포함 600만 명이 몰리면서 먹통이 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선이 없으면 예약 전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중복 접속을 줄이고 서버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 부대원이 국내 진단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아프리카 현지 검사 결과보다 23명이 추가된 270명으로 전체 부대원 301명의 90%에 해당되는데요. 엊그제 한국에 도착한 청해부대 장병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장병들은 현재 머무르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되고요. 어제 음성 판정을 받은 인원도 경남 진해 해군시설로 이동해 14일간 격리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84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8만 2천여 명이 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14만 9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1,644만 명을 넘어섰고 2차 누적 접종자는 총 668만 4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염소 뿔도 녹는다는 이 절기 대서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볕이 굉장히 강하겠고요.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해 도서 지역과 강원 영서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0도에서 26도,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 35도 내외까지 오르는 무더위 이어지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돈이 보이는 경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는요. 집에서 입사 면접을 AI 역량 검사 잘 보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가 채용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입사 면접을 집에서 치를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AI 역량 검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AI 역량 검사가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정한 AI 역량 검사 연구원, 또 방송인 박수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AI 역량 검사, 이게 뭡니까? 네, AI 역량 검사 줄여서 역검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의 인재 선발 기준이 예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역량 중심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과 또 직무마다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 역량 검사를 통해 이제 개인의 역량을 진단한 뒤에 그리고 각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 검사는 크게 역량 게임과 영상 면접으로 이루어져 진행이 됩니다. 네, 실제로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처음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훨씬 더 비대면 면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안에서 이런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 보니 현재 대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스타트업 등 약 5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럼 AI 역량 검사의 장점이 있으면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지금 현실의 취업준비생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합격을 위해 스펙을 쌓고 또 거기에 필요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들을 들이고 있는데요. 네. 또 스펙이 부족하면 사실은 서류 지원도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요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역검, 역량검사는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평한 기회와 그리고 역량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아니 최근 채널A와 또 비치킨 업체에서 진행하는 창업 지원 프로젝트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도 AI 역량 검사가 도입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름은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예, 동아 미디어 그룹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미사가 손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자, 청년들에게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0개 팀을 선정해서 가게를 열어주는 것으로 선발된 팀에는 배달 포장 전문 매장 개설 비용과 초기 운영 자금 등 8천만 원 상당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3년간 문제없이 운영했다. 그러면 명의 이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00개 팀을 AI 역량 검사를 통해서 선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청년 자립 지원 프로젝트를 AI 역량 검사를 도입해서 시작하고 뽑고 운영하겠다. 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공정성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년 창업에 우리의 그 일반적인 스펙이라는 게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 이 무엇보다 창업 역량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펙 없이도 모두에게 공평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역량 검사를 통해 지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공정함에 중점을 두는 AI 역량 검사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네, 역량 검사는 크게 세 가지, 바로 영상 면접 그리고 성향 파악, 전략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응시에 약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컴퓨터와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영상 면접부터가 참 중요할 텐데. 그냥 이렇게 면접할 때 첫인상이 중요해요. 우리 김정한 팀장님처럼 인상이 좋으면 일단 점수 가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인상 따집니까?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지만 우선 영상 면접은 다양한 역량 중에 하나인 소통 역량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나 이제 표정 등 이러한 전반적인 답변 태도에 따라서 말씀하신 호감도를 파악하는데요. 외모다, 뭐 화장의 여부 또는 입꼬리가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등의 그런 평가 항목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해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면접 태도를 통해서 소통 역량이 평가되는 것이지 역검은 이 외모나 인상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영상 면접에서 상황 질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질문을 던지는 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다양한 상황을 예시로 이제 묻는 것인데요. 네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드릴게요. 네. 우리가 어떤 치킨 매장에서 벌어질 법한 얘기인데요. 네. 만약에 우리 박수림님께서 제가요. 이제 점주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대박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제 주문이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네네. 너무 배달이 늦어지니까 아하. 한 고객이 직접 찾아와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오. 네, 이 상황에서 우리 박수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미안합니다, 고객님. 직접 오게 해서 얼마나 다리가 아프시겠습니까? 치킨 다리 2개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와. 치킨 무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벌써 서비스로 드리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러면 이제 입소문 난다. 이 맞아. 집주인 무서워. 미안합니다. 네, 다른 손님한테 닭다리 개수가 맞아야 될 텐데 우선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질문의 경우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이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표정이나 아니면 목소리 등의 전반적인 태도로 호감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이런 자연스러운 표정과 그리고 목소리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면접 때도 인상이 좋고 목소리 좋으면 목소리 중요하죠. 가점이 나가거든요. 맞아요. 네. AI 영양검사도 그렇습니다. 목소리 좋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점수가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사람인 제가 평가를 하는 거면 네. 이제 아나운서와 같이 그런 좋은 목소리와 신뢰도를 가진 모습이라면 가산점 부여를 할 것 같습니다. 개그맨은 안 돼요, 왜? 가능하죠. 미안합니다. 안 돼요? 가능합니다. 네, 저라면 그렇게 할 텐데요. 그러나 만약에 영양검사, AI 네. 영양검사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 기업에 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우리 아나운서나 아니면은 개그맨 같은 분들만 입사를 할 수 있겠죠. 사투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뢰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말투나 표준어를 쓰는 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밝고 적극적인 태도로 답변하는 경우에 소통 역량이 우수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면접 보거나 이럴 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짓말을 잡아낼 수는 없나요? 우선 영양검사가 이 감정을 파악하거나 거짓말을 잡아낸다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허위 정보입니다. 영양검사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역량을 보는 검사이고요. 네. 영상 면접은 소통 역량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의 긍정성이나 적극성 등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역량 특성은 역량 게임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양 게임이 뭡니까? 게임? 게임을 해야 돼요? 네, 사실은 이 영양검사의 백미가 바로 이 영양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지원자가 어떤 사고와 또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다양한 게임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AI 영양검사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게임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사진을 보고 감정을 알아맞히는 그런 감정 맞히기부터 뭐 계획 능력을 보는 공 쌓기 그리고 추리력을 보는 이런 공 무게 맞히기 등이 있는데요. 총 10가지 정도의 게임이 있습니다. 네. 이 게임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게임이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사람의 무의식적인 사고와 행동 패턴을 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확인하기가 좋기 때문에 정답 자체를 맞히는 것보다는 그런 제시된 문항에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그런 모습들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직무 적합성 테스트 뭐 이런 거였고. 네네. 근데 자기 성향에 따라서 직접 체크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향 파악 검사인데요. 착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그리고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으로 이제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서부터 항상 부지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또는 내 방을 항상 깨끗이 정리했다 또는 무단횡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의 성향을 선택하는 것이죠. 전 저희다 다 동그라미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건 뭐 검사할 것도 아니니까. 맞아. 좋은 것 쪽으로 얘기하면 만점 받지 않을까요? 뭐 그게 다 사실이라면 대단한 것이겠지만 아닙니다. 먼저 AI 영양 검사는 기존의 인적성 검사하고는 달리 완벽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기업과 잘 맞는 그런 사고와 특성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응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질문에 무조건 예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솔직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어떻게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우선은 영양검사는 이제 이런 기업과 직무에 따라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기업 문화나 직무 특성에 따라서 중요한 역량과 그리고 그 내용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역검을 통해 영업 분야 인재를 선발한다고 하면 실제 성과가 높은 영업사원의 역량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와 유사한 분들을 뽑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높은 성과의 특성에 따라 역량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비치킨 업체의 스마일 프로젝트,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수한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점주분들의 그런 성향과 성과 능력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자들의 역량을 분석합니다. 역량 검사는 말씀드렸듯이 스펙이나 아니면 인맥과 상관없이 공평한 응시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그런 서비스나 그러한 모습들에서 훌륭한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적극적인 열정을 가진 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AI 역량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공정한 AI 검사를 통해서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친환경 소비 생활입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심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기업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아, 그렇죠. 많이들, 친환경, 제가 지금 대본을 다른 걸 가져왔네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네. 저희도 이제 마트에 가면 그런 네. 공간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리필 네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요. 맞아요. 예. 그 리필 스테이션. 샴푸나 세제 네. 이런 거 이렇게 리필해주고. 리필해주고. 그 아마 마트 가보셨던 네.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네. 그 마트마다 리필 스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샴푸나 세제를 그 통을 가져가면 다시 리필을 해주는 곳인데 네. 그 전용 리필 용기에다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서 요걸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 상품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그 용기를 세척을 해서 다시 그 통을 가져와서 리필을 맞아요. 받으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리필 스테이션에서 하고 있는 일이죠. 네. 네. 이 리필 스테이션이 이 쉬운 아이디어 같지만은 누가 먼저 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S그룹 소속의 국내 대형마트가 최초로 선보였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반응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리필을 하는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거든요. 본품 대비 약 35에서 49%, 거의 40% 할인된 가격에 이제 판매가 돼서 샴푸라든가 세제라든가 뭐 리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 정말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리필 스테이션 운영 매장도 점점점 확대를 하고 있어서 점점 이 사이즈도 커지고 있고 작년에 한 1,000명 정도였던 고객 수도 지금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쉽게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상 속 친환경 소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유명한 그 S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에서 아주 특별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에코백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방석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특별한 재료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뭐냐. 호텔 침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호텔 침구가 왜 워낙에 그 질 좋은 린넨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린넨을 가져다가 깨끗이 세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아주 숙련된 분들을 통해서 에코백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방석을 만들어서 작품으로 재탄생을 시켰는데 여기에다가 그 백화점의 그 특이한 그 로고 있잖아요. 네. 요거를 쫙 새겨가지고 특별함을 더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에코백 저도 하나 좀 갖고 싶습니다. 이 에코백을 침구로 만들었다. 그럼 이게 판매용인 겁니까? 아니죠. 친환경 에코백인 만큼 친환경 쇼핑을 한 고객들에게는 무료로 그냥 무조건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쇼핑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계산할 때 보면 영수증 받잖아요. 종이 영수증. 그 종이 영수증 대신에 전자 영수증을 받는 것도 친환경 쇼핑입니다. 그러니까 S백화점에서는요. 종이 없는 친환경 쇼핑 문화를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자영수증 발급 신청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에코백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에너지 기업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L에너지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그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이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 요즘은 뭐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죠. 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그 폐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여기에 힘쓰고 있는데 이 L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공장, 폴란드 공장에서는 거의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 중국 공장도 2030년까지는 거의 100% 재생에너지로 이제 생산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배터리 재활용이죠. 그래서 폐 배터리 재활용에도 또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하여간 소비와 기업 경영에도 이런 환경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럼요. 예, 돈이 보이는 경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세 번째 주제는요.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끝났습니다만은 후폭풍 여전합니다. 노동계, 경영계 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요.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 최저임금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1988년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던 그 해에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저시급이 왜 중요할까요?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로 의욕이 높아져요. 그러면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이 되겠죠? 네. 이 말 즉슨 국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죠. 네. 밑줄 쩍 돼지고리 땡땡 되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최저임금. 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그리고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의 고용을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외가 없고요. 물론 선박법에 적용되는 선원하고 친족들 같이 고용할 때 이 정도의 예외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적용되는 것이고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특히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되는 게 바로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네, 이 최저임금제 목적,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이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참 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박수림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이제 근로자 생활 안정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 경제를 좀 발전시키겠다 이런 취지인데 모든 정책이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최저임금을 최대한 올리는 것 자체가 양날의 검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고용시장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고용시장을 통해서 결국 최고의 효율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정책의 핵심일 텐데 문제는 많은 연구들에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고용의 감소를 가지고 왔다. 이런 연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 10년 통계를 분석한 걸 보면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고용 규모가 최대 1.74% 줄어들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두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네. 얼마나 오른다는 겁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은요. 올해 시간당 8,720원에서 440원 오른 9,160원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률이 5.1% 오른 거죠. 대부분은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8시간으로 적용될 경우에 1급은 73,2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만의 제도가 있죠. 주휴수당입니다. 그렇죠. 아마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단기 일자리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현재 우리는 이제 주휴수당 제도를 적용을 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한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하지 쭉 일을 한 거예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1회에 유급수당을 또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네. 실제적으로 한 근로자가 한 곳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채웠고 일주일을 근무했다면 하루는 이제
유급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쉬어도.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미 최저임금이 10,000원 이상으로 11,000원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를 다 적용해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주 40시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내년 최저임금은요. 191만 4천 원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 월급보다 9만 2천 원 가까이 인상될 수준이고요. 연봉으로는 세정 기준 2,297만 원 가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네. 다 만족을 못한다 이랬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들어갔을 때 각각의 주장을 좀 보면은요. 네.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23.9%를 인상한 이제 시간당 1,800원. 왜냐하면 현 정부가 일단은 10,000원, 최저임금 네. 10,000원 시대를 주장했었잖아요. 그걸 계속 주장했었고 경영계는 안 된다. 동결해야 된다. 8,720원. 올해로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늘 그렇듯이 공익 주장에 이끄는 때 따라서 9,160원으로 의결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경영계는 지금 코로나19 국면에 이것은 뭐 견디지 없겠다라고 해서 뭐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노동계 역시도 주휴수당은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에 요즘에 이제 산입 범위를 넓혀서 상여금 이런 것도 그냥 네. 다 최저임금에 넣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양측 모두가 아주 불만족한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이해 당사자죠. 고용주와 노동자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자영업자 입장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들 입장은 기본적으로 타격이 크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 벌써 1년 반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워낙에 매출 자체에 타격이 온 데다가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인건비 부담까지 늘 거다. 이러니 이제 인터넷상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뭐 자영업자만 죽어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거의 뭐 살인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과격하다 싶은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읍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영업자 가운데 특히나 편의점주들 타격이 클 거다 이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이미 넘어가니까 네. 큰 영향이 네. 없죠. 중소기업도 그렇고 영세 뭐 소기업이나 그리고 가장 지금 언급이 되는 것이 편의점주 같은 정말 소상공인 사업자들인데요. 네. 최저임금 이번 인상에 따라서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가 오르게 되는 건데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주간조, 야간조 그렇게 해서 이 인건비 상승 부담을 한다면 편의점주들은 뭐 할 수가 없다.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다라면서 정말 강력 반발하고 있죠. 네. 제가 주변에 들은 얘기로는 편의점주가 직접 나와서 10시간 이상을 일을 해요. 네. 그럼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최저임금이 또 오르게 되면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점주는 최저임금을 받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문을 닫는 편이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 뭐 박수림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편의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이 좀 줄었다 이 정도에서 물론 이제 그보다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 이런 상황인데 다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예 빚을 내서 버티고 있던 상황에 이제 한 짐이 더 올라가 보면 이제 어쩌라는 말이냐. 굉장히 심각함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차라리 코로나19 지원금 안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좀 동결해달라. 그렇죠. 이게 낫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단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최악의 상황인데다가 정부가 이렇게 부담을 더 얹어주니 이제 정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들의 입장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네. 이번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아니면 저임금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 이제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리일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만 한가 또 막상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렇지도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저임금이 이제 인상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용주가 실제 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 고용을 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 이 근로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이 줄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라는 입장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고용주, 자영업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아니면 나 홀로 자영업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최근 통계를 보면 뭐 직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이렇게 고용원, 누군가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128만 명인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뚝 떨어진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저입니다. 1990년 이후 저렇게 고용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나홀로 일하는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히려 일까지 다 하는 네. 나홀로 고용주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게는 계속해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생들의 빈자리는 누가 채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직원이 없어. 서빙 로봇이 1단, 2단, 3단 음식을 배달하는데 주문하신 비빔냉면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물냉면 네. 나왔습니다. 저렇게. 진짜 배달을 직접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서빙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래요. 아르바이트생 한 달 쓰는 것보다 서빙 로봇을 렌트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저렴한데요. 로봇 한 대가 1.5명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서빙 로봇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마 카페 가보신 분들 중에 경험한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봤던 거는 그 로봇 이름이 보또리였는데요. 보또리? 보또리가 커피를 내려요. 아. 내린 커피를 맞아. 지금 이제 네. 보시죠. 봤어요. 네. 그래서 커피를 저렇게 기계가 내려가지고 그 취향에 맞도록 해주는 건데 우리가 옛날에는 뭐 커피숍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딱 가면은 어서 오세요. 뭐 이제 일식집 같은 경우 인공음식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목소리는 이제 안 들리고 기계음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원치 않은 결과죠. 우리가 최저임금을 높인다는 것은 근로자가 맞아요. 더 많아지고 네.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을 원했는데 이 정반대로 로봇에게 우리의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그런 격입니다. 아까 뭐 로봇뿐만이 아니라 최근 네. 웬만한 곳 가면 키오스크라고 해서 네, 맞아요. 주문을 그냥 다 네. 하는 그 기계를 굉장히 많은 사업장에 들여놨었는데요. 실제로 내년도 전망이 나왔는데 네. 올해 9,000원 시대 최저임금을 할 경우에는 약 13만 4천 개의 일자리가 2022년에 감소할 수 있다. 왜 감소하느냐? 그만큼 사업주가 아까 말한 것처럼 키오스크를 놓는다든가 맞아요. 뭐 로봇을 놓는다든가 이렇게 대체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통계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최저임금 10%가 오르면 고용 규모는 최대 1.74%가 줄어든다. 이런 통계 수치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들이 정말 최저임금을 못 받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20대 청년 근로자는요. 지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8.4%를 기록했습니다. 20대 근로자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신고하면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법적으로 강력 보호하고 있고 실제 신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요. 그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최근의 모습 같은 경우에를 좀 보면 사전 협의를 좀 해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또 청년들이 네, 많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감내하겠다라는 이거 역시도 이제 원치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더 최저임금을 통해서 삶의 질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또 이것을 이렇게 사적 계약으로 없애려고 하는 또 그런 이면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들어오고 나가고 뭐 고용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신고들을 많이 하고 막 이래서 네. 그 불려다니는 경우도 많고 막 맞아요. 그런 네. 볼멘 소리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 부작용이 나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알바를 부르는 이름이 알바별이라고 불러요. 알바별? 이게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는 실제 많지 않다 보니까 아니죠. 바뀐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이 지급이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감수하고라도 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정규직 일자리냐 아니잖아요. 비정규직이고 거기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일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가 아무리 이력서를 돌려도 연락이 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불편이나 혹은 불합리를 감수하면서도 나는 일을 얻는다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좋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휴수당 문제를 실은 이제 1년, 2년 전에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했었는데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휴수당은 그대로 두되 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또 넓혀가지고 네. 여기에 다 상여금을 때려넣는. 그러니까 노동계도 좀 반발이 큰데 네. 이 주휴수당을 이제 주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앞서 말한 것처럼 15시간 이상 할 경우에 이제 하루에 유급수당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한 주당 15시간 밑으로 다 쪼개는 초단기간 근로자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알바생이나 일하는 사람도 원치 않죠. 네. 더 오래 일하고 싶은데. 게다가 사업주 입장에서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니까 숙련도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초단시간 알바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쪼개기 알바라고 일명 부르잖아요. 이렇게 쪼개기 알바를 하게 된다면 실제 15시간 미만이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알바를 병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고용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도 이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편법을 또 쓰게 된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요. 고용주나 고용원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을과 을의 전쟁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올랐습니까? 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뭐 우리가 최저임금 얘기 나온 지가 몇 년 됐죠. 우리 2017년에 그때 장미 대선이라고 불렀던 시점에 기억하실 겁니다. 5대 정당에서 다 1만 원 최저임금 공약을 다 내놨었어요. 네. 그렇죠. 다 그때 기억하실 텐데 그렇게 공약 다 내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2018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저임금이 그때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계도 다들 깜짝 놀랐는데 그때 2017년에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이 됐을 때 7,530원이 되면서 인상률이 16.4%가 됐습니다. 이때 확 올랐군요. 당시 최대 인상률이었던 네. 거죠. 네, 예. 지금 표만 보시더라도 네. 갑자기 확 상승하는 그러네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그렇죠. 근데 20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갈 때는 처음 가본 길이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16%를 올렸을 때 일각에서는 자신 있다, 해볼만 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당연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에 이제 어떤 지금과 같은 모습에 전초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용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었고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알바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냈었고 그다음부터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가족 경영 일명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유사한 충격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아까 인상률 추이를 보니까 그때 이렇게 구간에서 확 올랐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쭉 떨어지네요. 네. 인상률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를 또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연속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계 반발이 또 나오니까 이번에서 당국에서는 경영계를 입만 맞춰주면서 노동계를 또 압박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최저임금의 뭐 산입 범위를 넓히는 뭐 이렇게 되고 2020년에는 이제 우리가 원치 않았던 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 그리고 작년에는 1.5%로 떨어지게 되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줬다 뺏는 네.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네. 겁니다.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어떻게 변화한 거예요? 자, 이번 정부 출범 첫 해 최저임금이 보세요. 6,47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9,160원으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임기 5년 동안 최저임금이 2,690원. 그러니까 41.6%가 올랐습니다. 연평균 인상 쓰게 만드네요. 7.3%. 야, 근데 이게 42% 가까이 올랐으면 엄청난 수치네요.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랑 같이 2인 3각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018년도 경제 상황이 어땠는가를 보면 그때 경제 성장률이 2.9%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그때 1.1%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최저임금 상황을 본다면 살짝 역주행한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최저임금이 이렇게 너무 오르면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 가령 경제 상황에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중소기업은 몰라도 영세소기업, 특히 자영업자들이 거의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하게 됐었고요. 또 하나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국면도 함께 나오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수치를 보니까 최저임금이 저렇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받는 분들도 이게 체감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또 인플레 국면이 함께 네. 진행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큰 틀에서 가령 우리 요즘 식당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이유긴 하지만은 뭐 설렁탕 가격도 10,000원에서 12,000원, 13,000원. 그러니까 인플레 국면으로 빠지고 들기 때문에 이게 원치 않는 악순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5%로 결정이 되면서 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까지 나오게 되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전체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올라, 최저임금을 올려도 물가가 오른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죠. 이게 자기가 더 쓸어야 될 소비 여력이 떨어지니까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인상률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5.1% 인상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5%의 근거만 좀 보면 뭐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생계비 이런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이제 빼 나왔다 합의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잘 될 것을 감안한 예상치를 반영한 그런 물가 인상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최저임금은 정해진 거고 네. 이제 이대로 해서 시행이 되는 거고 노동계 또 경영계 다 만족 못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사건 사고 24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등산객 잔혹 살해한 악마의 일기장입니다. 일 년 전 이맘때입니다. 강원도 인제 한 등산로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범인에 대한 뒷얘기가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 나눠보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뭘까요? 뭐 어제 어떤 정치인에 대한 네. 판결 때문에 이 판결이 다 묻혔는데요. 사실 제가 별것이 많은 어떤 동기 없는 범죄, 무차별 범죄 중에서 참 이런 잔혹한 범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1심과 2심에서는 다 검찰에는 사형을 이제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다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네. 근데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거 역시 무기징역으로 이제 확정 판결이 났는데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 아침에 약간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떤 묻지마 혹은 무차별 범죄를 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함의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인제 등산로 사건에 대해서 좀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 치고는 굉장히 잔혹했다 이런 네네.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인제 등산로를 이제 올라가는데 서울에 계시는 이제 한 3분 정도가 이제 뭐 약초를 캐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먼저 내려와서 그냥 우리가 그냥 자동차 안에서 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잠시 이렇게 누워서 조금 쉬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네. 사실상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신체의 급소를 49번 정도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는데 그때 뭐 경찰 기록을 조금 보면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야기하지도 않고 사실 이런 무참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 너무 잔인한데요. 예,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대한민국은 CCTV도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에 있는 지문 CCTV를 확인한 바 그 장소로부터 약 불과 5km 정도 떨어진 네. 곳에서 사건 당일 11시에 용의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아하. 네. 예. 보통 이런 잔인한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범인이 뭔가 원한 관계일 가능성이 큰데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묻지마 살인 사건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관계가 있었나 알아봤더니 일면식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 일면식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 잔인성이 너무 심각했던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의구심을 가지고 프로파일러를 이제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혹시 금전 문제였나, 아니면 어떤 치정의 문제나, 아니면 원한의 문제나, 아니면 뭐 종교의 문제든, 아니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성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거저거 다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특별한 어떤 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신감정도 했죠. 네. 그런데 정신감정에서는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는가 이런저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일기장이 나온 거예요. 그 일기장을 좀 살펴봤더니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초등학교 시절에 가정 불화가 많았고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적대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사람 죽이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 보인다. 또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직업으로 갖고 싶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런 끔찍한 생각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해서 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가 23살이었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머릿속에 살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사실 보통 어떤 저런 생각을 할 때 생각만으로 가지고 있지 그걸 행동으로 잘 옮기지는 않는데 이 씨 정말 경악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대검을 구입합니다. 큰 검을 구입해서 사람을 어떻게 살해할지를 고민하고 또 군대 내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살해 방법, 살해 장치, 그다음에 살해 도구를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세상에 나와서는 총을 쏘기 위해서 수렵하는 것을 공부했다 그래요. 배웠다 그러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건 좀 죄송스러워서 샌드백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장에 가면 그 샌드백을 놓고 어떻게 사람을 살해하는지까지 행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전에 일기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명시돼 있었다면서요? 그 일기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적개심이 가득한 내용이 워낙에 많긴 했는데 그 일기장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그 살해 욕구가 어떤 식으로 일기장에 쓰여 있냐면 나는 깨끗한 백, 아주 흰 백자를 써서 백이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일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이게 뭐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주 경우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성장하면서 대부분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와해가 되거든요. 네. 이 경우 좀 달랐던 거죠. 네, 살인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뭐 시험 공부하고 일기장에 적기도 하고 정말 잔인하고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긴 시간 계획해오던 살인을 지난해 7월에 사건 당일에 내가 좀 시행에 옮겨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네요. 사실 이제 그게 결국 실행으로 옮겨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가 정말 황망하게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등산로에서 준비했던 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여러 가지의 흉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건 기록이나 판결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흉기를 준비했고 그다음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살해했던 내용을 현실적으로 옮겼는 거죠. 근데 범인이 연속살인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연쇄살인 알겠는데 연속살인은 뭡니까? 이게 강학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연쇄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냉각기가 존재하고 다른 장소, 그러니까 세 군데의 다른 장소에서 세 군데의 다른 사건을 일으키는 과정에 어떤 시간적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이춘재라든가 이경철이라든가 강호수는 한 사람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일정 냉각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장소가 다 다른데 혹시 김태현 사건 아시죠? 노원구에 있는. 사건. 사실 같은 세모녀. 장소에서 세모녀 네. 같은 장소에서 세 명을 계속 이렇게 살해하는 것을 저희들이 흔히 말해서 연속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CCTV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한 번에 죄송합니다.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를 죽이는 연습을 했다.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걸 일기장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조차도 잘 안 나오니까도 네. 좀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짰고 범행 이후에 내가 어떻게 도주를 해야 되나 이 부분까지 계획을 했다면서요? 네, 인제군에 있는 지도까지 꼼꼼하게 이제 출력을 해서 범행 후에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참 섬뜩하다는 점을 넘어 그냥 공포스럽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지금 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그걸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근데 다행히 이게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냐면 네. 이게 살인의 첫 번째 시작이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반나절 만에 잡혔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안 잡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때 그 피해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이거 네. 정말 이게 놀랄 일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끔찍한 내용이 다 적혀있던 일기장이에요. 살인 이후에 그 뭐랄까요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느낀 점까지 적었다면서요. 근데 이 느낀 점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소감이 어느 정도로 담담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살인을 했는데 흥분이나 재미, 죄책감이 안 느껴진다. 그냥 귀찮다. 내가 왜 이딴 걸 위해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했을까?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귀찮기만 하네. 아예 시작을 안 했어야 하나? 이런 글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네. 본인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이거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뭐 아까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사람의 정신 상태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사리 판단이라든가 자기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지 또 범죄 후에 자기가 어떻게 범죄를 엄폐할지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어떤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몬스터, 기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뒤에 정상인.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정상적인 활동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던 이 범죄들 정말 정상인 속에 숨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할 것이고 이런 범죄를 과연 어떻게 죄송합니다. 예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살인을 계획하고 저지른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일기장 아까 교수님하고 저희들 다 이야기했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자기의 내적 울분을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을까? 물론 저는 절대로 대한민국 사회가 과거에 어릴 때 자랐던 그 트라우마가 범죄를 정당화시켜줄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속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울분들을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어떻게 좀 적절하게 학교에서 좀 발견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고 지금 이제 뒤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범죄의 그러니까 그 본보기가 됐던 게 장대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몸통 사건이라고 한강에서 있었던 그걸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범죄의 가장 전례가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좀 사회에서 우리가 흉악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언론에서도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사회가 어떻게 이걸 막아야 할지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이 일기장이 성인이 돼서 쓴 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 쓴 것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시그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그널, 이런 모종의 작고 큰 여러 증거가 될 만한 혹은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 여러 단어들 혹은 표현들 혹은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누구도 이 부분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봤다 하더라도 그냥 수월치 않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흉악범들의 경우에는 유전적 소인도 있고요. 또 성장 과정의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건 교정 과정에 들어가고 새로운 변화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조금 전에 그 승용구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 과정에 이런 변화가 있을 또 어떤 변화를 야기할 만한 좋은 어른들이 좀 주변에 있고 좀 눈썰미가 좋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1심,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바로 어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맞습니다. 거죠. 예. 네. 뭐 대법원에서도 사실 1심과 2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정말 피해자를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직후에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귀찮은 일로 치부한 피고인의 태도는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요. 사실 2심에 와서 이 씨가 약간 태도를 바꿔요.
그 전까지는 귀찮은 일 이랬는데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사과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참작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너는 정상인이었고 이런 상태에서 너에게 형을 감경해 줄 수는 없다. 또 치료 간부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무기징역 확정했습니다. 네. 아까 장대호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장대호 사건. 그게 뭐 롤모델이 된 것 같다. 네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럼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네네. 장대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장대호 사건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8월 8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때 장대호가 그 한 모텔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모텔의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서 살해를 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또 새벽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5차례에 걸쳐서 한강에 버렸던 그 사건인데 그때 그 범죄를 벌였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장대호가 했던 얘기 뭐냐?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 네.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당시에 장대호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 취재진 앞에서 한 말이 또 화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이슈가 됐던 네. 건데요. 그 살인 사건의 잔혹성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고개를 딱 들고 그 사진 이 장면 다 기억하실 네. 겁니다. 당당했어요. 너무나 당당한 네. 표정이었는데 왜 자수했냐? 그렇게 기자가 질문했더니 이번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또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이렇게 숨진 피해자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 정말 다들 깜짝 놀란 사건이었죠. 네, 그때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너무 떳떳하고 또 한편으로는 뻔뻔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뜨렸는데 이 장대호가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도 화제였어요. 뭐 사실 이런 게 언론에서 이제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언론이 이걸 거의 뭐 최고의 어떤 트래픽으로 잡았죠. 가장 네. 앞에 있는 큰 어떤 제목 밑으로 다 잡아서 그 글들이 나왔는데 역시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 이제 언론에서 안 받아주니까 네. 커뮤니티에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살인은 하지 마라. 뭐 충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조금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나름대로 자서전 형태의 글을 조금 썼는가 봐요. 그래서 그 제목도 참 천지분간 안 되는 제목인데 지옥행 급행열차 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는데요. 네. 물론 뭐 출판계에서는 이런 책이 나오면 어느 정도 많이 팔릴 수는 있지만 네. 저는 출판계에서도 분명히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공익도 좀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좀 출판이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장대호는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이죠?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글 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쓴 거예요? 사실 장대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대호는 어떤 사람을 굉장히 참혹하게 네.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네. 일인데 무참하게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마지막에 내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윙크하고 나는 나쁜 놈이지만 제가 더 나쁜 놈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네. 과정에서 아마 글을 좀 써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좀 보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대호는 바깥에서 저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였지만 네.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자기 생명이 중요하고 자기의 형을 낮추어달라고 대법원까지 상고했던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절대로 영웅이 아니란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영웅 얘기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장대호를 영웅시하는 일부 시선들이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숙박 요금 지급을 거부를 했고요. 또 성매매와 관련돼서 이제 포주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종업원을 폭행하고 이런 개인적인 그 어떤 이력 같은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돌았냐면 갑질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시점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면 납득이 된다 이런 면으로 동조하는 그런 네티즌들의 글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승용 의원님 말씀하셨죠. 범죄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누군가를 죽일 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 잔혹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반성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도 설명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장대호의 모습이 인재 사건의 그 범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인재 사건에서 그 피고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번의 무례함으로도 사람은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장대호 사건이 딱 그런 사건이잖아요. 한 번의 무례함으로 그 장대호가 그런 어떤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를 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큰 동기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롤모델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인재 사건의 법인이 장대호를.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범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사회가 나를 이렇게 악마화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악마화했는 것이고 네. 정말 그런 상황에서 의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한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가장 큰 2가지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공통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우리가 뭐 약한 피해자를 골랐던 게 일단 첫 번째일 거고요. 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겁쟁이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알려진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살인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 뭐 타깃이 한적한 곳에서 홀로 쉬고 있던 50대 후반 여성이에요. 네. 저도 지금 50대인데요. 물론 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성이 혼자 머물러 있다는 건 방어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20대의 남성 혹은 30대의 남성이라면 굉장히 힘이 좋고 상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대를 골랐던 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도 지금 장대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새벽 시간이었어요.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들어갔어요. 술에 피해자가 취해 있는 상태였고 침대에 더군다나 엎드려 있던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상대가 나랑 힘이 비슷하거나 강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술 취해서 엎어져 있는 상태라면 거의 그 상태에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작은 정당성을 가지고 나머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을 하는 건데 정말 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사고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있는 거죠. 이런 걸 책으로 남기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왜 남깁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출판사가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번 내십시오. 내시면 당신 영웅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판계에 있어서 조금 자정하셔야 되고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SNS가 있어요. 그러니까 SNS라서 이런 SNS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 이 전례에 많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뭐 저 칼기 폭파 사건도 그렇고 조직폭력배가 한참 미화될 때 조직폭력배 그 두목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기의 살인사건을 미화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범죄 수법을 저희 같은 사람이 연구해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책으로 내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영웅시되는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뭐 패션, 뭐 음식 트렌드뿐이 아니고 공간에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쇼핑의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도요. 최근에는 뭐 휴식, 그리고 자연, 체험 이런 컨셉이 트렌드고요. 서점 역시도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독립서점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공간에 어떤 트렌드가 숨겨져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에도 트렌드가 있다? 최근 SNS에서 레트로 컨셉이 핫플러 뜨는 이곳 목욕탕인가? 으이, 그래 커피숍도 있다고요? 알쏭달쏭 정체가 궁금한 그곳을 찾아 충북 청주로 가봤습니다. 한눈에 딱 보이죠? 범상치 않은 포스를 제대로 보여주는데 사진 속 공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에? 아니 근데 그 홍탕이라고요? 갈수록 혼미해지는 정신을 꽉 붙잡고 공간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영락없이 카페인가 싶다가도 목욕탕 최대의 긴장 유발 몸무게의 저울이 그래서 목욕탕인가 싶은 그 순간 탕 안에 온수 대신 테이블이 여기 정체가 도대체 뭐요? 이곳은 목욕탕을 하다가 2년 전서부터 이제 카페로 변경해서 이렇게 영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목욕탕 내부는 최대한 살리고 온탕엔 빨간색, 냉탕엔 파란색 테이블을 넣는 등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더해 21세기 카페로 재탄생. 목욕탕 건축 당시 구조나 타일, 거울, 수전 등이 잘 보존된 덕분에 점점 사라져가는 목욕탕은 세상 신박한 레트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렌드 좀 안다는 사람들에게 인증샷 필수 코스, 손님들에게 추억 수화는 물론 색다른 재미가 있는 공간이 됩니다. 목욕탕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서 네, 신기하고 좋습니다. 젊은 손님들의 새로운 사랑방으로 딱이래 딱이요. 1988년생인 이 목욕탕은 국회의사당, 잠실 종합운동장 등을 설계한 건축계의 거장에 의뢰해 당시 일대에서 최대 규모로 지었는데요. 아니 목욕탕에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신 거냐? 응? 저희 손친이 저희 어머니에게 한갑 선물로 준 건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꽤 저로서는 의미가 있고 좋은 그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훼손하지 않고 보존을 한 겁니다. 이 위에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목욕탕 하면 때를 비끼는 곳, 때수건이 가장 그 생각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게 이렇게 연출을 해본 거예요. 때밀이 타올도 여기서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추억을 담으려는 주인의 진심이 공간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릴 정겨운 소품들을 찾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려? 목욕탕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심을 다한 덕분인지 오래전 단골 손님들은 지금도 이곳을 기억하고 찾는다 하네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요. 여기와 앉으면 몸을 안 씻어도 몸이 깨끗해지고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레트로 열풍 속에서 추억을 담고 다시 태어난 이 공간, 계속 만날 수 있겠죠? 이거는 업종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주인이 간혹 또 바뀐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이런 그 내부 외부는 보존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공간에 공간이 더해진 곳을 찾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고요? 어린이 놀이터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아, 어린이 놀이터가 생겼어요? 네네네. 근데 어린이 놀이터가 어디 있어요? 안 보이던데?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어디요? 여기요? 아니, 놀이터가 어디 있다는 거요? 긴가민가 싶지만 우선 가리키는 곳으로 가보긴 하는데 놀이터라 하면 그네가 있고 시소도 있고 그런 곳 아니에요? 여긴 영 아닌 것 같은데? 응? 뭐시오? 이 놀이터 맞네, 맞아! 여기는 지난 5월에 문을 연 신상놀이터 되시겠습니다. 재미난 구구단 계단부터 자랑거리가 많은 놀이터인데요. 가장 인기 코스인 위아래가 훤히 보이는 인기 짱 미끄럼틀도 있고요. 큐브 모양으로 된 놀이공간은 공간 이동이 쉽고 다양해 노는 재미를 더욱 업시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는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시설물 상부를 어린이 놀이터로 이렇게 만든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곳은 원래 1987년 종로구의 해화동과 명륜동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가압장이었습니다. 오래된 가압장을 리모델링해서 일부 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만든 건데요. 노란색은 놀이터, 회색은 쉼터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놀이터를 만들게 됐습니까? 특별하게 놀이터가 놀 곳이 거의 없었어요. 이 도심이다 보니까 빈 공간이 부족한 탓이죠.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모여있지만 아이들이 놀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 머리를 맞댄 끝에 새로 땅을 사지 않고도 놀이 공간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가압장의 놀이터 공간이 더해진 복합 공간이다 보니 무엇보다 안전에 만전을 기했고요. 또 수돗물 공급에도 차질 없도록 주의했는데요. 공간에 공간을 더한 놀이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해지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에 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공간이 또 생기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업그레이드가 된 공간을 찾아 보사노라 찰떡! 이번엔 어떤 공간일지 기대가 되는데. 여기 문이 안 열려요. 응? 문이 왜 이러는 거요? 열려라 찾게!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등록을 되어야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안면 인식 그 감지기라 해가지고요. 이제 안면 인식에 대해 이렇게 문이 열리는 방식이거든요. 마스크를 착용해도 얼굴 인식이 가능한 이 기계를 통과해야 하는데 미등록자나 고열이 있으면 입장 금지! 드디어 입장! 환하고 예쁜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카페 같으면서도 그러기엔 너무 조용하고 여긴 도대체 어딥니까? 여기는 휴식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 공간입니다. 이젠 어둠컴컴하고 똑같은 책상으로 꽉 차있던 독서실은 안녕! 최근에 20, 30대를 중심으로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스터디 카페가 등장. 밝은 분위기에 개방된 좌석이 많은 카페 스타일도 있고요. 또 다른 공간은 집중실로 조명을 낮추고 철저하게 독립된 좌석까지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습니다. 이야, 이 집중력 올라가는 게 그냥 보인다. 종류가 다양하고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올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곳에서 좌석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긴 더 특별한 자리라고요? 앉게 되면 바로 옆에 사람이 앉아 있어도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좌석은 칸막이가 미로운 모양으로 돼 입구 위치가 나눠진 점이 특이한데요. 좌석 하나도 남다르다 했더니 특허까지? 여기가 공부 맛집이래. 맛집. 놀라운 건 하나하나 직접 연구해서 구성한 공간이네요. 글쎄. 제가 이제 20년간 이제 독서실을 운영해 오면서 이제 그간 쌓아온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상부터 조명까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해왔고요. 학생들이 집중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만 이제 공간 구성을 하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공간의 변신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홍채, 네이파 등을 분석해 맞춤 공부법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어떤 공간이 될지 기대됩니다. 공부하는 공간에 대한 트렌드도 계속 바뀌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도 계속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만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공간. 오늘도 공간은 무한 변신 중입니다. 오늘 대선인데 네. 대서답게 아주 크게 더울 거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더 더울 수 있고요. 요즘에는 저녁에 산책 나가도 더워요. 그렇게 덥더라고요. 이럴 때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